네, 시청자 여러분, 조기 대선이 이제 50일 조금 더 남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준비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선을 갑자기 치르게 됐습니다. 저희 매일신문 뉴스캐비닛은요, 앞으로 출마 선언한 대선 후보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가려 합니다.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오늘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 대표님은요, 예전에 저희 뉴스캐비넷에 출연하셔갖고 기록적인 조회수를 한번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200만회 가까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이 자리를 또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어제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주말에 대표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셔갖고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고 제가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좀 놀랐습니다. 그 출마의 배경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2016년도에 호남 출신으로서는 헌정 이래 최초로 제가 당 대표를 선출직으로 됐었어요.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에 이제 당 대표를 훌륭하게 마치고 내가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상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때가 됐다, 나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것은 대한민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국민소득 100불 이하일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히려 100불보다 훨씬 적죠. 70년대 67불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10,000불, 20,000불, 30,000불을 넘어서 40,000불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약해야 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화합해야 되고 이 도약과 화합을 위해서 제가 대통령 출마를 한 겁니다. 이 말하자면은 현재 대한민국은 G10 198개 나라 중에서 10위, 수출은 7위, 그다음에 군사력은 5위.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의 이런 역량으로 잠재력을 폭발을 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도약을 하자. 그 상대는 바로 일본,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영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따라온 것에 대한 느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지라고 하는 걸 찾아봐야 되고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쩌냐면 국민소득 40,000불인데 계속 성장을 해갖고 있고 그다음에 MZ 세대나 2030 세대나 4050 세대까지 합한다 그런다면 이제 과반수가 넘어 있었어요. 그 인구수의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도 확 바꿔야 되고 국가의 경영 시스템도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안보의 상황도 재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는 국민들이 통합하고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에너지를 폭발을 시켰을 때 아까 이 G5, 5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을 잘 엮어낼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혁명,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컸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G5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하기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여당의 상황이 풍전등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내용도 저희가 점차 조금씩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출마 선언에서 대표님께서 개헌을 강조를 하셨어요.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제7공화국 출범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재명 그 민주당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이제 친명계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개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의회 권력만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의회에서 권력만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어떻게 보면 횡포로 인해서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의회 권력만 또 강해지면 또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또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번에 해야 될 개헌은 여러 가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예. 두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야는 권력구조. 현재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익숙하니까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되 네.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지방 분권형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지방이 소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를 넓게 써야 됩니다. 미국의 100분의 1,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예. 지방을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 각자 시도와 시군 구의 시도지사와 구청장들이 말하자면 이거 입법권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권이라든가 계획권을 쥐고 그 사람들이 지역 특성을 잘 발휘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번 개헌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육공화국 이 체제는 바로 87년도에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87년도에 출범할 당시에는 예. 사실은 이것을 삼김들이 가장 핵심들이었었고 그 삼김들이 단임으로 해서 한 번씩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 삼김이 끝났으면 빨리 개헌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대통령 된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나는 다 하고 그 다음에 해. 또 그 다음 사람 나는 다 하고 그 다음에 해. 라고 했던 게 3당 합당부터 이날 이때까지 개헌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개헌을 하지 않고 이 60 체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601에 출범한 모든 정권의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어요. 그런데 그냥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앞선 대통령보다 그 다음 대통령이 더 불행하고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이나 또 앞선 대통령보다 더 불행하고 이런 식으로 헌법 체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 아까 의회 말씀을 하셨지만 엄연히 헌법상으로는 3권이 분립되어 있었지만은 네. 이걸 졸속으로 급하게 마련하다 보니까 국회가 말하자면 그러한 권력을 남용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다고 하면 다수당이 완전히 남용을 하고 예. 대통령이 남용하려고 마음 먹으면 또 대통령이 남용을 하고 하는 이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히 손을 보자라고 하는 얘기고 예.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헌법입니다. 국민헌법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헌법기관인 국회만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대통령 바뀌면은 그 사람 취향대로 했으니까 또 바꾸자. 그럼 또 개헌해야 돼요. 국회 다수당이 횡포를 부려갖고 했다 그러면 또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이번에는 헌정 이래로 헌정이 아닙니다. 재헌 헌법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우리는 국민헌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반영되는 그런 것이 못 됐어요. 사실 국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형식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들이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 청원도 그냥 200명이 아니라 1000만 명 국민 청원을 통해 가지고 국회도 하려면 20만 명, 그 다음에 저 대통령한테 5만 명 해야 되는데 아예 1000만 명의 국민 서명 운동을 통하고 이미 개헌안들은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오래전부터 개헌해야 된다, 개헌한다 했던 게 개헌안들을 마련해줬고 최근에도 헌정회에서 전직 말하자면 총리님들과 국회의장단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좋다 이대로 하자라고 할 정도로 안들이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하려고 시작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준비는 많이 돼 있었죠. 그런데 예. 이 개헌을 지금 상태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또 이거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일반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요 양심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육공체제를 계속 하자고 얘기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목 잡는 그런 헌법이 된다고 하면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설령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가나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꼭 개헌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3년 이내에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3년이라는 단위는 최소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하고 일정을 맞추는 겁니다. 예. 네. 그러나 그보다 더 빨리 당겨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3년 이내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출마 선언을 보니까 호남으로부터의 혁명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대표님이 전남 출신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호남 출신입니다. 예. 나와서 지금도 어머니가 거기 계셔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려가고 그래서 호남 정서를 잘 알고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광주시의원, 전남도지사까지 합해갖고 7번 출마를 해서 5번을 떨어지고 2번이 된 사람입니다. 예. 일단 호남 정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 이름을 민주라고 써놓고 저렇게 하고 있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가장 근간이고 근본이고 뿌리인 호남에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못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하나를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고 사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주로 대선 주자는 다 경상도 출신들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그쪽에 거론되고 있는 김두관, 김경수, 또 저 김부겸 전부가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경상도 출신이든 충청도 출신이든 얼마든지 저는 다 좋습니다. 네, 예. 적어도 민주당의 근간과 근본인 호남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민주당이 호남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재, 정치적인 인재들을 어떤 식으로 정말 제대로 키우지 않고 버려왔는가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없긴 없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호남의 잠재력이 이제 지금부터의 AI 시대를 포함한 이 지금부터의 앞으로의 30년은 저는 호남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자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의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곳은 군산에서부터 부안에서부터 해남에서부터 신안에 이르기까지 이쪽이가 바다 깊이가 15m, 20m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고 그것은 바로 아빠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알리백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관광은 육상 관광이었습니다. 그냥 삼면이 바다이고 3,600개 섬 중에 2,500개 그중에서도 60%가 남해안에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이 남해안 해양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호남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는 37년 동안을 대통령, 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군구 의원을 전부 특정당 출신으로 해왔고 선거라고 하는 선택이 여지가 없었던 곳이 바로 호남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날을 가도 국민 통합이 안 되고 백날을 가도 호남은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고 영구 표밭이 되고 그렇게 영구 표밭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절대로 호남을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영구 표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호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여의도에 떠도는 말하자면은 그 소문 비슷한 그러한 개명이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 출신 필패론이라는 게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군의원 시의원 하나도 못 내니 두 당에서 후보를 다 안 낸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남의 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시라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호남을 차별하고 이보다 더 호남의 인권 유린을 하는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번에 덜고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으로부터의 정치 혁명을 한번 해보고자 비주류의 혁명을 한번 해보고자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한번 해보고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호남 출신들을 더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여권 일각에서 한덕수 대행 출마 원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도 어떻게 보면 또 호남 출신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호남 사람들이 호남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쪽 고향인데 호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3살 4살 때 철로 없을 때 옮겨가갖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건 씨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덕수 씨고 이렇습니다. 사실상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누가 됐든 지금 이게 바로 민주당과 차별화입니다. 민주당이라고는 당 이름을 민주로 쓰고 있는 당에는 한 사람 외에는 아예 말하자면 대권을 감히 꾸밀 수도 없고 완전히 1인 정당 또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존엄 정당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다양성, 다원성이 없습니다.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금 대선을 치르게 됐고 김부겸 전 총리도 뭐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아까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비록 말하자면 하나로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은 네. 다양성과 다원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경험도 많고 오랫동안 국정 운영을 해왔고 지금 같은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선다 그런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돼야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누가 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예, 그렇고 지금 이제 경선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14일, 15일에 등록을 하고 16일에 이제 컷오프를 한다고 합니다. 10명 혹은 그 이상 25령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후보가 뛰어든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을 포함해서. 뚜렷한 주자가 없는 거죠. 예. 말하자면은 아주 유력하거나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안 되면은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장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총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당에 많은 정치적인 인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산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르느냐는 겁니다. 중앙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과거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던 수직적인 당 운영 체제를 해요. 수직적인. 뭐이든지 그냥 당 지도부에서 회의에서 결정해갖고 내리면 따라라. 그러니까 전혀 그 좋은 인재들을 갖고도 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국민들에게 반영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 저는 그런 공간을 단상을 넘어서 광장으로 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장충체육관 같은 거를 얻어가지고 예. 출마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30분 정도씩 자기 소신과 신념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유튜버들이 전부 그걸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대충 하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와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여론이고 그게 바로 모아진 국민의 힘이거든요. 그런 유튜버를 통해서 30분씩 하는 것도 이틀 3일 동안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네. 6명으로 압축시키고 6명을 다시 또 4명으로 압축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명의 후보를 만든다고 한다면 전혀 흥행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다 정해진 그런 민주당하고 얼마나 큰 차별점을 보이게 됐습니까? 예. 민주당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민주화하는 당이에요. 국민의 힘이 제대로 발현되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진짜 민주가 있는 당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솔직히 4강행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 이정현 의원요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아십니까? 솔직히 지금같이 저렇게 호남 분위기에서 제가 2번 연달아서 당선이 됐을 뿐만 아니고 바로 제가 당대표 출마를 했을 때에 의원은 고사하고 당협위원장 심지어는 호남 출신 당협위원장들도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진정성을 갖고 있고 진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호남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95년도 광주시의원 출마입니다. 지금 예. 2025년도니까 만 30년 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출마한 것만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호남 출신으로서 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통역을 해야지 말을 알아들 정도로 호남 사람들이 없는 이 당에서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지냈고 최고위원 2번의 당대표를 지냈고 3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의 사나이가 그 다음 단계라고 해서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저는 기회만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내 법안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만 준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 설득할 자신 있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도 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실 그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참 많은 경험하셨죠. 많은 경험하셨고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당의 험지로 불리는 그 호남에서 참 많은 도전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강조하신 부분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IMF다라고 출마 선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IMF, 이 정치적인 IMF가 망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졸업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IMF 당시의 경제 상황을 대부분이 다 마음속으로는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네. 왜 극복을 했느냐? 사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의 부채가 1200%, 1300%였었습니다. 전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경제를 운영을 해오다가 드디어 막판에 터진 거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딱 정치적인 IMF 상황, 더 이상 이제는 완전히 터지거나 폭발 직전에까지 가 있고 정말 너덜너덜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걸 극복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국민이 이걸 위기니까 나다빠져 있는 게 아니라 금모기까지 해가면서 다 모여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IMF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경제 체제 모든 걸 다 뜯어 고쳤습니다. 네. 모든 걸 다 뜯어 고쳤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과감한 그 수술을 했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아픈 병들을 다 고치고 나니까 지금은요. 이제는 기업인들 저 정치인들한테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요 겁 안 먹습니다. 워낙 당당하게 세금 내고 당당하게 회사를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또 글로벌 스탠다드로 모든 걸 받아들였고 세계 어디서도 통하는 그런 말하자면 경제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 힘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치가 IMF 상황보다 더 힘든 정치적인 지금 공경 상황에 처했는데 이때를 계기로 해갖고 대통령도 갖고 있는 권한도 좀 많이 내려놓고 국회가 저렇게 엉터리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회도 과감히 때려고치고 사법부가 저렇게 정치화돼가지고 도대체가 법전 말고 판사의 운 좋은 말하자면 운 좋은 판사를 만나냐 마느냐가 네. 자기가 살고 죽느냐가 되는 이런 운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체제를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치고 사법이고 입법부고 간에 운은 내려놓고 제대로 실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스템을 고쳐야 돼요. 예. 그리고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부터가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실천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니다. 예. 라고 하는 말하자면 국민이 주인이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네. 훨씬 확장하고 확대를 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를 시켜야 돼요. 네. 최대한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면요. 그 순간부터 말하자면 권력자들은 제대로 권력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경실련이란 말이 있었죠. 예. 이 경실련은 행정부 관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잘못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공개를 해가지고 그걸 뜯어 고치는 건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 정의 실천연합 헌실련을 우리가 조직을 해가지고 헌실련. 100여 명 정도의 민간 전문가들이 예. 제일 첫 번째 국정원부터 저는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분단된 국가에서 간첩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 속에서 국내 파트를 없애버렸느냐 누가? 그리고 왜 그 전문적인 간첩 자비를 다 없애버리고 그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겼는가? 문제 많죠. 그 다음에 메인 서버를 열었다 말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자료 요청을 해갖고 받아야지.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정치권이면 쌈만 붙으니까 민간인이 하자 이겁니다. 네. 두 번째는 국가에 어떻게 국가 빚이 660조가 한 대통령 때 417조로 늘어서 1076조로 국가 부채가 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저 정부에서 하는 보조 국가 보조금과 그러니까 민간 보조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나갈 수 있는가? 누구한테 갔는가? 이걸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를 바로잡기 위한 또 감시도 철저하게 하게 됐고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완전히 정치적인 IMF를 충분하게 극복하고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표님 제안하신 부분 중에 전 흥미로운 부분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이 세 분에게 각각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 선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왜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주된 보수 지지층이 주로 선호하는 후보군은 또 아니잖아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현재 11명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걸 2개 리그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리그. 2개 리그로. 예. 하나는 시도지사 리그. 예. 그다음에 일반 후보 리그. 네. 그래서 시도지사들은 시도지사끼리 붙어가지고 2명을 뽑아내라. 예. 일반인들 말하자면 저를 포함한 아까 저기 한동훈 그다음에 뭐 안철수 예. 또 유승민 또 이준석 가리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준석 우리가 쫓아내고 말고 하지 의원은 말자. 당이 다르죠. 지금. 아니 저는 예, 얼마든지 참여를 예. 시킬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리그에서 2사람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사 자체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 리그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대안 제시하고 정치적인 얘기하고 하는 이게로 완전히 다 도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키자. 해갖고 흥행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거기서 뽑힌 두 명이 다시 말하자면 붙어가지고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앞에 대선 때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 좀 하자 이겁니다. 갈라지면 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탄핵 당하고 나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후보가 41.08을 얻었어요. 예. 심상정이가 6.25인가 뭐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7몇 % 해가지고 52%를 얻고도 떨어졌어요. 이게 왜 떨어졌습니까? 갈라져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버리고, 그건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민주당보다 더 장점이고 강점이니 다 참여를 시켜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유안이 세 분한테 공개 토론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일단 그 사람들은 일단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많이 노출이 됐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내가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토론에서 밀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를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말로 주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저 이정현은 하나부터 열까지 마을에 관해서 자고 이장집에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자전거 타고 바닥에서부터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정치가 뭔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그분들과 토론 과정에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더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덕수댕 얘기를 저희가 짧게 좀 나눠봤는데, 한덕수댕 출마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행정 경험이 이분이 워낙에 또 풍부하고 뭐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경험이 있고, 또 이재명 전 대표와 여러 가지 비교가 되기도 하고 이번에 탄핵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상징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출마 의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출마한다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한덕수 대행도 어떻게 보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본선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대행이 저는 본선에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 사람을 꼽습니다. 세 사람. 만에 지금까지 거론된 사람은 예. 한 사람은 한덕수고, 한 사람은 안철수고, 한 사람은 이정현입니다. 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아까처럼 줄 세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이래도 저래도 후보가 확정되면 보수 45%, 진보 45%는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10% 중도, 이 당도 싫어, 저 당도 싫어하는 사람들을 표를 땡겨올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고 좀 싸우지 좀 말았으면, 아이 좀 편안하게 좀 갔으면, 그리고 아이고 좀 뭔가 좀 세련되게 노련하게 좀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라고 하는 건데, 예. 우선 한덕수 총리는 뭐 행정의 달인이니까, 외교의 달인이니까, 그 외교, 행정을 포함한 소신과 신념까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저는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네. 안철수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신성장 동력의 시대에 그래도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나름대로 헌신 봉사를 해오고 꾸준하게 해왔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서울시당 선거 때에도 절대적인 그 사람의 조용한 양보가 서울시당 우리가 갖게 했었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당선되는데 0.73이었었지만 최고 14%까지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서라도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당에 들어왔고, 당에 들어올 때도 이 사람은 무슨 뭐 지질구질하게 뭐 무슨 저 총리를 내놔라, 장관을 내놔라, 당협위원장을 내놔라 이런 거 요구 없이 깨끗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때는 젊은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인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 사람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은 저는 이정현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본인 얘기 더 해주셔도 돼요. 저는요 정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비서실을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의 대통령은요 전문 지식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들이 사실상 비서입니다.
그래서 부처에 당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수백 명의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 행정을 쌓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그냥 자기가 친한 사람들로 뽑아가지고 비서관들을 20-30명씩 두고 그 비서관들로 하여금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니 계속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서실에 아예 너희들은 가방만 들고 다니는 정도로 서류만 갖다 주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 부처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꼭 대통령실에서만 앉아서 해야 됩니까? 현안이 있는 현장 국무회의를 계속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대권이 아니고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는 대임을 맡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지켜본 실패 사례들을 다 묶어갖고 일거에 다 그걸 다 제가 해결을 해버리고 나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아주 정말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게 대통령이 된다면 의논합시다입니다. 의논합시다. 네 자기 혼자 판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의논합시다. 누구하고든지 어떤 사안이든지 의논합시다. 정신 하나만 갖고도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다른 그런 충분한 국정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층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보수층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기대했던 탄핵 기각을 기대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또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을 뭐 다시 또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보수층의 지지를 다 합쳐도 지금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그 지지층을 좀 흡수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또 위로도 해야 되고요.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국민들께서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어떻게 보면 잘 흡수하고 연착륙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정말 이 기회에 꼭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실은 다른 보수들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따로 구분돼 있어가지고 모두 완전히 편이 갈라져서 합하면 되고 안 합하면 말고가 아니라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이 다 보수였었고 그 보수 세력들이 이번 대선에 참여를 하는데 저는 헌재 판결이 딱 끝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그 순간 딱 판결이 끝나는 순간 그건 역사가 된 겁니다. 역사. 이제 역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또 헌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로 딱 넘어가면 역사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잘못했다 어쨌다 뭘 고치다 말자 하는 것은 일단 역사로 넘겨가지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돼요. 그러나 아직 최종심이 하나 남았어요. 선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저는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해가지고 거기다 목을 메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헌법재판관보다 더 위에 최종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민이고 국민은 그 최종심을 육법전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명언입니다. 그 투표용지를 전부 진짜 제대로 찍어가지고 다시 보수가 집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뭔가부터 따져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해갖고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면 제대로 된 말하자면은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면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 변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대선 주자로 나섰다는 단 한 사람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모두가 달라들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조져버립시다. 그러고 나서 제대로 우리가 뭉치고 다 합해져 가지고 정권을 제대로 잡은 뒤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갑시다. 이게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친명 세력, 친 이재명 세력을 제외한 빅텐트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구상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될지도. 저는 실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은 개딸들 그 전에 뭐였었죠? 문구 오소리 이런 거요? 어쨌든 저 사람들은 그렇게 뭉쳐갖고 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이날 이때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그 함성에 다 뭉쳐버리고 그 뇌송에 다 뭉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불가능하고 일단 저쪽은 쳐다보지도 맙시다. 저쪽은 지금 존엄을 모시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예 거기는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가 말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다양성, 다원성을 인정을 하고 누구 앞에 줄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여튼 요 선거운동 기간이 짧지만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두 번 해갖고는 외화갖고 해갖고는 안 됩니다. 외화갖고 온 것 말고 진짜 가슴속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 정책을 우리가 찾아내는 후보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뭉쳐가지고 반드시 정권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누구를 위한 정권, 누구를 위한 말하자면 승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이걸 우리가 지키려고 그동안에 거리에 나가고 이렇게 이거 안 뺏기려고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뭉치되 이제는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주변 사람들까지 다 끌어 모아서 말하자면은 침묵하는 다수가 결국 원하는 것은 급진 과격 좌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행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풍요를 가져오게 했었던 바로 이 보수 지도자들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가슴이 뜨거운 남자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목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저는 그 부분이 제 가슴에 남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이 남아있다. 국민이 선거로서 최종심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캐비넷이요. 앞으로 매일신문 채널에서 매일신문 뉴스캐비넷이 앞으로 출마 선언한 대선 후보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후보들과 인터뷰할 예정이니까요. 예,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더 많이 반영을 하고 또 많은 후보들께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